서울역을 출발해 경주로 향하는 KTX 고속열차 안에서 갑자기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돌리며 소란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외국인 부부가 안절부절 못하며 아기를 달래려 애쓰고 있었고, 부부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며 불안과 당혹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KTX 열차 안에서 대화도 되지 않고 어디 하소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외국인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이 외국인 가족은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매튜 칼린스입니다. 환경공학자로 국제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의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언어학을 전공한 아내 에밀리와 이제 5살이 된 딸 소피아가 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고, 그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희가 겪은 일과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토론토의 미드타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운타운의 사무실로 출근했고, 에밀리는 소피아를 돌보며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에밀리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소피아가 태어난 후에는 휴직과 함께 육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번역 일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 가족의 일상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주말이면 온타리오 호수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곤 했어요. 소피아가 태어난 후에는 활동 범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캐나다의 다문화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소피아가 이제 막 18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본부에서 뜻밖의 인사 발령이 내려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수질 개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본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2년 동안 도쿄에 파견되어 일본, 한국, 중국의 연안 지역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언어학 전공자로서 일본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피아와 함께 낯선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일본이라면 솔직히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된다고 했어요. 소피아가 아직 어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안심시켜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위생, 치안, 의료 수준이 최고 수준이라는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소피아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일 거야. 실제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범죄율도 낮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특히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일본 문화는 아이를 키우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저희는 토론토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도쿄로 향했습니다. 일본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으면서 말이죠. 도쿄 시부야 근처의 회사 지원 아파트에 배정받았는데 첫인상은 작지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론토의 아파트보다 훨씬 좁았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일본 생활의 첫 주는 설렘 속에 지나갔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네온사인, 복잡하게 얽힌 지하철 노선, 그리고 형형색색의 음식들이 신기했어요. 회사에서는 환대를 받았고 일본인 동료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죠. 정작 일본에서 생활해보니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으로 인한 불편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외국인 등록 절차부터가 정말 복잡했어요. 디지털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행정 업무는 대면 업무가 주를 이루었고, 아직도 종이 서류와 도장으로 처리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구약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고, 은행 계좌 개설도 여러 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에밀리는 소피아를 안고 저와 함께 이런 곳을 다니며 지쳐갔어요.
소피아가 조금이라도 울거나 소리를 내면 조용하지만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있으면 빨리 처리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아 에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소피아가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놀란 아기는 순식간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런데 주변에서 식사하던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일제히 우리 테이블을 쳐다보며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었죠. 게다가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표정과 입모양은 마치 시끄러우니 빨리 나가달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당황했고 저는 식사를 다 마치지도 못한 채 서둘러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에밀리가 물었지만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버스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아파트 복도에서까지도요. 소피아의 울음소리는 일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불편한 심기를 마주하게 만들었죠. 그때마다 저희는 점점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알게 된 단어가 있었어요. 메이와쿠라는 단어였습니다. 폐를 끼치다라는 의미인데 일본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도 그런 메이와쿠에 해당했던 거죠. 한 일본인 동료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칼린스 씨,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면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식당이나 전철 같은 곳에서는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정말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아기는 때때로 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자리를 피해야 한다니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희는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도쿄에서 교토까지 신칸센을 타고 가기로 했어요. 일본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평소 답답했던 도쿄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신칸센은 정말 놀랍도록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고 객실은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소피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안 나고 아픈 곳도 없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소피아를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주변 승객들은 우리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고 일부는 분명히 불만을 표현하는 듯한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5분 정도 지난 후 한 승무원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본어를 잘못 이해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승무원의 표정과 에밀리의 놀란 얼굴을 보니 분명히 제가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토까지 가는 표를 샀어요. 아이가 곧 진정될 거예요. 제가 항변했지만 승무원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규정상 다른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즈오카라는 중간역에서 내려야만 했어요. 거기서 다시 표를 사려고 했지만 다음 기차는 매진이었고 결국 택시를 타고 교토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교토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울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매튜, 소피아는 아직 아기야. 아기는 울 수도 있는 거잖아.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칸센 기차 경험은 저희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후로 저희는 공공장소에서 항상 소피아가 울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크게 호통을 치거나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차가운 침묵과 눈빛으로 압박감을 주는 일본 문화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점점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고 소피아와 함께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일본 생활 6개월째, 에밀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국제환경단체에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본부에서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죠. 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발령 기간 동안 같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되 한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다는 본부의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혼란스러웠죠. 한국으로 가는 거라면 굳이 옮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보다 작고 생소한 한국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같은 아시아 국가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단지 지리적으로 위치만 바꾸는 것일 뿐 문화적으로는 비슷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던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에밀리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기도 일본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같은 아시아권인데 나라만 바꾼다고 상황이 나아지겠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정 안 되면 캐나다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해볼게. 그렇게 일본 생활 7개월 만에 저희는 서울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로요. 짐을 정리하고 일본을 떠나는 날, 솔직히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2시간여 동안의 비행에서 소피아가 칭얼거리는 일이 또 발생했지만 일본에서 경험했던 반응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주변 승객들은 특별히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승무원은 소피아에게 작은 과자를 건네주기도 했죠. 하지만 곧 일본인 동료의 말이 떠올라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일본인 동료가 한국에 대해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는 민족이라며 그들이 다가와 말을 걸거나 친절을 베풀면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의 경험 때문에 한국의 공항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물론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지만 다소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이 많았어요. 입국 절차 중 종이 서류를 여러 장 작성해야 했고 외국인 등록을 위한 별도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직원들의 수작업 처리에 의존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고 놀랍도록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안내가 제공되어 진정한 글로벌 허브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내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 시설이 풍부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복잡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인천공항에서는 간단히 연결할 수 있었어요. 또한 공항 내 안내 로봇과 디지털 안내판은 마치 미래 공항을 연상케 했습니다. 직원들의 영어 소통 능력도 일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요. 에밀리는 제게 속삭였어요. 일본이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발전된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관문이 아니었어요. 마치 한국의 기술력과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도쿄처럼 복잡하지만 어딘가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도쿄의 집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소피아에게도 별도의 방이 있어서 좋았어요. 에밀리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창문 밖 전망도 정말 좋다.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지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매우 친절했고 특히 제가 가족과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변 유치원이나 놀이터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칼린스 씨,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저희 가족이랑 같이 공원 가볼래요? 우리 애도 소피아 또래거든요. 한국인 동료가 제안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동료들과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벌써 가족 모임 제안을 받다니 신기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큰 기대 없이 왔지만 막상 생활하다 보니 일본처럼 숨이 막힐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피아와 함께 밖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동네 카페에 갔을 때도 소피아가 조금 시끄럽게 굴어도 사람들이 특별히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소피아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거나 작은 간식을 주기도 했어요.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한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동료의 말처럼 참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밀리도 차츰 마음을 열고 한국인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동네 슈퍼마켓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어느 평일 저녁, 에밀리가 소피아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동안 저는 퇴근길에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의 동네 슈퍼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카트에 담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 에밀리와 소피아가 저를 발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소피아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소피아는 울기 시작했고 슈퍼마켓 안이 순식간에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와 에밀리는 재빠르게 소피아를 안았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계산원 아주머니가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시더니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기가 울고 있으니 이 가족 먼저 계산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저희를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셨죠. 일본에서 지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규칙은 규칙이고 줄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웠던 것은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중년 신사는 어서 가보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뒤에 서 있던 손님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한 할머니께서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괜찮아, 울지마 아가야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평은커녕 소피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한 젊은 여성은 문 앞에서 잘 가요, 귀여운 아가야 라며 손까지 흔들어 주었습니다. 슈퍼마켓을 나오면서 에밀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말은 없었지만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규칙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배려가 더 우선시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무질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사회적 합의였던 거죠. 일본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지.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눈치 보느라 식은땀 흘리고 도망치듯 나왔을 거야. 에밀리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 살만한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한국 생활 한 달째 저희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필수 표현들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저희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면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단지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서툰 한국어라도 시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경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교통편을 검색하니 가장 빠르고 편안한 것은 고속열차였어요. 서울역에서 경주역까지 2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지만 일본 신칸센에서의 일로 여전히 대중교통, 특히 기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KTX가 가장 빠르고 쾌적하게 경주까지 가는 방법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KTX를 기다리며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일본 신칸센에서의 경험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에밀리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괜찮을 거야. 여기는 한국이니까 제가 말했지만 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말 같았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불안한 마음을 안고 플랫폼에 도착한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KTX에 탑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아는 어김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에밀리가 번갈아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죠. 처음에는 작은 칭얼거림이었지만 순식간에 객차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큰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에밀리가 소피아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래봤지만 울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둘러 소피아의 인형을 꺼내 흔들어 보였지만 소용없었어요. 침을 꼴깍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승객들이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기 시작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일본 신칸센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에밀리, 어떡하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또 내리라고 할지도 몰라. 에밀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피아를 안고 있는 그녀의 팔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진정하자, 매튜. 아직 괜찮아. 곧 진정될 거야. 그러나 소피아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갔고 주변에서 승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말소리가 저희를 향한 비난으로 들렸어요. 아이가 왜 저렇게 우는 거지? 어디 아픈가 보네. 울음소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배가 아픈 건 아닐까? 이런 모든 말들이 저희를 질책하는 것 같았죠. 에밀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소피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내심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잡아 짐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성은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희 옆에 와서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었지만 저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영어로 말을 바꿨어요. Your baby sick? 그는 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기가 아픈지 묻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간 앞자리의 젊은 여성도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귀가 아픈가 봐요. 기차 압력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당황해하자 맞은편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휴대폰에 번역기를 켜고 보여주었습니다. 아기가 괜찮나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승객들은 저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모두 소피아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많이 불편한가 봐요. 제가 좀 안아봐도 될까요? 에밀리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성의 따뜻한 미소에 소피아를 넘겨주었어요. 일본인 동료의 조언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중년 여성은 능숙한 솜씨로 소피아를 편하게 안아 흔들어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아는 방긋방긋 웃고 있었어요. 저도 손자가 있어요. 아이들은 다 비슷해요. 중년 여성이 소피아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때 영무원이 다가왔어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다음 역에서 하차하라고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영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도와드릴 것 없으세요? 유아동반 전용 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한국의 고속열차에는 유아동반 전용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괜찮다면 비용 추가 없이 좌석을 변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영무원을 따라 몇 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아동반 전용 칸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대부분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특별히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일본 동료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으로 발령받았을 때 그는 한국인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메이와쿠를 끼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모두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무조건적인 질서 준수보다 그 순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를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 소피아의 울음은 불편함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들이 건네는 작은 친절은 흔히 말하는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이웃과 타인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정서적 유대감이었죠.
주변 여행객들의 따뜻한 시선과 자연스러운 배려 덕분에 불안하기만 했던 그동안의 여행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주변의 새로운 관심에 웃음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저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서도 우리의 여행은 순조로웠어요. 첨성대 주변의 넓은 잔디밭에서 소피아가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주변에 한국인 아이들이 다가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부모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서툰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였지만 그 따뜻함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만큼 컸습니다. 경주에서 돌아온 후 저희의 한국 생활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소피아를 데리고 동네 작은 놀이터로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엄마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한국인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회식이라는 문화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형성되는 유대감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동료들이 마치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2년 동안의 발령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다음 발령지로 호주를 제안받았어요.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소피아는 이미 한국 유치원에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고 에밀리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가 좋아요. 에밀리도 소피아의 말에 동의했어요. 한국에서 우리 가족이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매튜.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파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본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튜 가족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용한 기차 안에서 갑자기 우는 딸 소피아 때문에 크게 당황했었는데 다행히 주변 승객들의 따뜻한 시선 덕분에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튜 가족이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생활 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